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근 전 대윤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 어제 직접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를 했죠.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자, 대선 공약으로 폐지가 됐던 민정수석실 결국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지금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민심 청취를 부활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는 아마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과연 민정수석실이 꼭 그걸 담당했어야 했는가라는 건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무수석실에도 일부 그 기능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사회수석실이거든요.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수석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정비서관의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을 뭐 이렇게 임명한 거로 보면 실제로 어떤 검사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사정기관 장악은 너무 지금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는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미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고용했기 때문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사정기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개인의 뭐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하려 한다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두고 봐야지 할 거고 저는 약간 대신 유감스러운 게 정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굳이 수석을 검찰 고위직 출신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슨 검찰 출신이라고 이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정수석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관리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역대 정권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잖아요.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이죠. 과거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좀 임명했으면 민심 청취 기능이라는 게 좀 말이 좀 될 텐데 명분이 좀 될 텐데 또 검찰 고위직을 임명하니까 야당이 저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냐가 문제인데 법무부로 이제 인사검증기관을 넘겼잖아요. 인사검증 기능을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걱정이 되고 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경찰국이 경찰을 관리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민정수석이 실임하죠.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민심 청취 기능을 하려면 시민사회수석실 같은 걸 통해서 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민정수석이 아니라 본인 직접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이 기자회견이 예견되는데 그때 밝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의 앞에 나온 이제 숙제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특검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법기관,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풀 거냐라는 어떤 질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네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설명할 부분 설명을 하고 또 받아들일 부분은 일정 정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민정수석실을 동원하지 않겠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비서관 2명 지금 배치를 했지만 행정관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인원 구성에서 실제로 장악을 하려면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요. 민정수석실 얘기하시는 민정수석실이요. 예를 들어 경찰 쪽에서 파견된다든지 검찰 쪽에서 또 파견된다든지 그렇겠죠. 이런 여러 행정관들의 어떤 인원 구성을 보면 뭘 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악보다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사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도 윤 대통령보다 위에요. 자신이 막 뭐 지시를 내려서 어떤 것들을 하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사법 리스크는 정면 돌파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가 아주 그냥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선 라인이 가동되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은요. 함성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었고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에서 맡아서 협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명석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걸 신문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겠어요. 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이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퍼센트 말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과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이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아니 대통령 주변에 말이죠. 대통령 참모 기능이 전무 기능도 있고 말이죠. 네. 공식 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그 밀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선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비선 라인이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뭐 물밑 라인? 물밑 라인, 물밑 접촉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공개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이 전원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가뜩이나 최근에 그 무슨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 얘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박영선 뭐 양정철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비선 얘기가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는데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여러 그 지적들이었거든요. 국정기조의 변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여전히 그게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민정수석실 얘기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왜 꼭 그 검찰 출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찰 출신이 너무 요직에 많이 등용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좀 피해보고 좀 일해야 되는데 아무튼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가 다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총리와 비서실 간 인선을 놓고 비선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일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요. 입장 표명 만약 안 한다면 기자들이 질문할 겁니다. 어저께 이건 상대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공개적인 게시판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뭐 윤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선을 그 부분을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사실 여부를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런 메신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진영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므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런 예를 들어서 학계의 교수들이라도 나서려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대 어떠한 메신저도 이 지금 아직도 결론 내리지 않는 어떤 협상 과정을
미리 밝히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3당 합당에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측의 김윤환 의원과 그다음에 김종필 총재 측의 김용환 최고위원이 협상을 해서 3당 합당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언제 알려진지 아십니까? 몇십 년 후에 알려져요. 어떤 과정에서 말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총리 추천, 총리의 총자도 안 꺼냈다고 하잖아요. 이 어저께 보도된 내용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치사처럼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드러낸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됐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 상황들을 뭐 완벽하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는 데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글쎄 저는 아무래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성품을 봐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얘기를 꾸밀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이 함성도 이명박 이 두 분이 대단히 이건 그 사려 깊지 않았죠. 이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일단 절차상의 문제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당 지지자들이 지금 어제 뭐 이른바 난리가 났다는 거는 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절차와 과정에 문제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지금 그리고 영수회담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4월 29일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열흘 전인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자꾸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요 어제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잘들 하실 수 있죠? 네. 술자리 회유 의혹 여기에 특검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특검이 나올까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행보, 그러니까 무슨 특검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이 공세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정무수석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전국에 파란이 있을 거다. 사실 이런 장면은 좀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예요.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언중유골 정도는 있겠죠. 보통은. 하지만 대놓고 뭐 이 특검법 을 거부하면 파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신임 원내대표의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생 배경도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선하지 않고 혼자 추대되는 어떤 경우도 없거든요. 왜 안 나왔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경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 낙점을 받고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하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거의 추대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즉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를 그대로 드러내야,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소명의식 분명히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보이더라도 협상만큼 의회주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협상만큼은 계속 그러니까 야당과 열린 어떤 자세로 협상을 해주는 그런 제1야당 그 원내대표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치, 의회주의 뭐 이런 걸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금 발언으로만 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비췄죠. 그런 상황이죠. 어제 일부 민주당 당선인들이 이화영 부지사 접견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협치를 얘기해야 되고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방향은 완전히 공격 일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수사도 수사 과정을 또 들여다보는 특검도 한다고. 아니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얻었고 범야권은 192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2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분위기를
너무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강공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숨기고 말이에요. 전력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자체가 전 그렇게 잘 실현될 것 같지 않아요. 명분이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야당도 다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니 처음에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건데 기선 제압할 필요도 없어요. 압도적인 의석이 있기 때문에 제압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이렇게 가면 말이죠.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께서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17대, 20대 때 20대래야 뭐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기고 나서 정권도 뺏기고 그랬어요. 21대 물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한 건 좋은데 너무 저렇게 뭐 강공 일변도로 밀어붙이겠다 특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야말로 특검 만능주의다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올 법도 합니다. 비판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그 국회의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의 선명성 강조하는 거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김진표 의장이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했는데 바로 반박을 했어요. 우현직 의장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글쎄요 이것도 그 명심 찾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국회의장은 사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의원들만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구성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거나 혹은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사실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존속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우원시원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드러내야 될 어떤 이유가 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원시원은 다른 후보들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나마 자신의 어떤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진짜 그 586의 상징 그러니까 옛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일찍이 그 국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경력을 쌓았던 우원식 의원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감이 되니까요.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하는지 출사표를 던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한 달 넘게 늦춰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빨라도 많이 빠르지 않게 해서 두 지도부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도 한 재미있겠다. 우리가 뭐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는 사람이죠. 당은 선거를 이겨야죠.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그 대표는 자리를 내놓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신중히 고려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걸 일단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 의도, 의미,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 실무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전당대회 절차를 마치고 준비를 해서 지도부를 빨리 출범하는 게 낫겠죠. 이 비대위가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형이기 때문에 많은 뭐 개혁도 하고 반성도 한다고 하면 좀 늦춰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아니라면 빨리 조기 전대를 하는 게 낫죠. 이걸 8월까지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절차가? 전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재밌겠다. 뭐 지금 정치 재미로 합니까? 전 저 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하는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빨리 하려면 치르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시간을 좀 벌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대 출마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제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 한 달이 그렇게까지 큰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까운 측근들 속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측근발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한 달이 크게 저는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 빨리 지금 제대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집권 여당이 맨날 비상만 걸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인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혁신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상당히 많이 자기가 이제 그 공론화시키겠다. 실질적으로 이 당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꾸겠다. 그러려면 한두 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재밌다는 표현이 저도 걸리지만 그 진짜 함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6월 국회 되자마자 아마 야당은 총공세를 펼칠 거다. 특검을. 근데 그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 집권 여당에 공백기가 생긴다. 차라리 집권 여당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까 야당의 공세를 함께 대응해주고 저쪽에서 전당대회 할 때 이쪽도 전당대회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형인데 조금 혁신형이 포함된 관리형이라고. 아니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걸 밝히고 있어요. 나는 관리형만 생각하지 않는다. 개혁을 할 것이고 혁신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개혁이나 그런 거 할 분이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관리형인지 혁신이 들어간 혁신이 들어간 관리형인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